머리가 희신데 이 머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희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6.25 항쟁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6.25 항쟁의 성과를 담아서 이 민주정부가 출범될 그런 이제 우리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제 김 씨의 분열 때문에 이제 그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패배하면서 마침 군부 독재가 더 이제 연장되게 됐죠.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한 20일 가량 몸살. 잠깐만. 지금 역사 대표 예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그런 건 고민하셨다는 전제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랬겠죠. 그 말씀 앞에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설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20일 정도 몸살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샜어요. 예. 그때부터 머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뭐 한 번 시작되고 나니까 계속 쭉 이렇게 됐는데. 문 실장님 흰머리 하나당 체류탄 한 발씩입니까? 아니 다행입니다. 방향이 누구는 머리가 빠지는데 머리가 빠지지 않고 쉬기만 해서 다행이고요. 예. 여러분 요새 아까 같은 이게 훈남이죠 말하자면 훈남. 예. 실장님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놀라지 마십시오. 문 실장님이 사실은 특전사 출신입니다.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입니다. 김포에 근무하셨죠? 예. 근처는 지금 몇 공수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1공수 특전여다. 제1공수 특전여다. 여단장 전두환, 대대장 장세동 그랬어요. 연평도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참 걱정스럽죠. 이건 좀 진작에 대답해야 돼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 NLL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오래돼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참여정부에서 극복하는 방안으로 북한하고 합의를 봤던 것이 마지막 14 합의를 통해서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만들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명박 정부가 그냥 폐기해 버렸죠. 그러니까 북한은 다시 이제 과거의 NLL에 대한 분쟁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분쟁 지역화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도발들을 하고 있는 셈인데 여러 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거듭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평도 사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거의 예견할 수 있는 거였죠. 그에 비춰보면 정말로 대응 태세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도발이 있을 때 그 대응도 정말로 참 한심스러웠죠. 참 안타깝습니다. 2006년 말인가요?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노 대통령께서 작심을 하고 한 말씀을 하셨죠. 자주국방.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그때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이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북한이나 예를 들면 중국하고 뭔가 외교를 할 때도 말빨이 서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또 하셨어요. 특히 우리 북한하고 군사회담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뭐 제대로 된 어떤 그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참여정부 그 출발이 노무현 대통령 맨 처음 취임하자마자 하신 게 검사와의 대화였잖아요. 그래서 검사와의 대화로 그 출발을 해서 결국은 그 검찰 즉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때까지 잘못했던 선배 당연히 찍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평검사들 의견과 대통령님의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 강 장관께서 아주 개혁적인 인사라고 하시지만 차기 장관께서 다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 때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 하에서의 다른 장관이었을 때 그거 담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평검사와의 대화를 대통령께서 도모를 처음에 시도를 했던 이유가, 것도 마지막은 평검사들과 검찰 개혁의 보조를 함께 해 가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요. 여러분 몇 살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집현전 학사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다. 그 당시에 평검사들도 아까 이 판사들처럼 대외적으로 뭐 집단 서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평검사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개혁 방안 같은 것을 막 제안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평검사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겠냐. 저는 평검사의 대화 자체는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식의 이제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시기는 약간 여유 있게 해가지고 사전에 조금 조율된 대화를 이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급하게 하셨어요. 참석하는 검사들이 시종일관 검찰 인사 문제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어느 한 검사가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실컷 설명을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 발언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고 나중에 이제 더 알고 보니까 이 평검사들이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대표 선수로 선발돼서 왔는데 이 이제 뽑아준 이 이제 선발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려라. 그렇죠. 주눅 들지 말고 틀려서 말씀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니까 그런 주문을 잔뜩 받고 와가지고 요구된 그 질문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참여정부의 계획을 평검사와의 대화로 시작하고자 했던 그 발상 자체는 저는 참신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얘기할 만큼 신선한 것이었다. 제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또 이 검사들은 집현전 학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 적어도 그들이 집현전 학사는 아니구나 하는 건 확인하게 됐던 것이니까 적어도 개혁의 방향은 거기까지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네. 그날 대화의 수준도 그랬습니다. 대화의 수준이 집현전 학사가 아니었죠.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참혹한 회견이었습니다. 사실상 탄핵이 된 노무현 대통령을 의회에서 반드시 탄핵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민정수석 이제 그만두고 네팔에 갔죠. 네팔에 가서 안나푸르나 이제 이렇게 뭐 트레킹을 하고 하면서 거기 포카라하고 네팔에 있는 제2도시예요. 거기에 있는데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호텔에서 매일 아침마다 영자 신문을 하나씩 이제 서비스로 넣어주는 거예요. 뭐 헤랄드 트리뷴인가 뭐 그런 걸. 그 이제 제가 네팔 출발하면서 한국 소식은 전혀 이제 못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라도 들고 잘 못 읽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뭐 우리 한국 소식 있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피치라고 지금도 생각나요. IMPACH 임피치트. 그리고 그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궁금해서 기사를 다 읽어보니까 이게 탄핵 당했다라는 뜻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전화 연락은 안 해보시고. 예. 네, 왔는데 그게 그런 탄핵이 남자를 믿으십니까? 그래 이제 잠깐만요. 잠시만. 아니 우리 같으면 전화를 당연히 해볼 것 같은데 전화를 안 해보고 귀국을 했다니 참. 그 돌아올 때 이제 방콕 공항에 가니까 아예 이제 방콕 포스트에는 그것이 막 그냥 일면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하니까 전화비가 없으셨나요? 귀국한 그날에 노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 기자회견이 보니까 맞으면 이제 뭐 어떻게 피하려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이제 뭐 결국 탄핵 소추로 의결이 당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탄핵 의결로 소추 의결로 갔는데 어쨌든 뭐 공 그렇고요. 아 잠깐만요. 네팔과 태국에서 전화비가 없으셨나요? 전화 걸 돈이 비싸요. 아니 실제로 비싸요. 아니 여러분 자기 주군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비가 비싸서 전화를 못했다는 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오히려 그 앞에 극심한 여소야대 시절에 1년차 때는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대가 아니고 택도 없는 숫자였는데 그 숫자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계기부분을 다 했었어요. 뭐 지방균형발전법이라든지 행정수도를 뭐 절로 옮기는 법이라든지 뭐 하고자 하는 법들이 뭐 우유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다 해냈는데 열린우리당이 딱 과반수가 딱 되고 나니까 요게 도체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기간 동안이 많이 이제 그 시간들을 허송했다라는 지적은 뭐 저는 뭐 100% 그건 뭐 변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던 터에 결정적으로 또 노 대통령이 이제 대연정 제의를 해가지고 맞으면 이제 진짜 기대를 걸었던 분들 정말로 그 시청 앞에서 촛불 들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한테 이제 많은 실망을 주었죠. 아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일 민주화된 덕을 본 게 누구냐 하면은 저는 재벌이었고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약했는가? 적어도 그 개혁을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엄정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바로 그런 점들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 이 정부와 멀어지게 또는 민주화 돼봐야 소용이 없네. 그저께 뭐 2, 3일 전에 미국과 사실상 체결한 FTA는 왜 하셨을까? 그것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FTA 문제. 뭐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내주고 죽은 쇠고기 해수육까지 다 이제 수입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뭐 신문에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그런 것인데 사실 정말 오늘 어쩌면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FTA 정말 왜 체결하려고 그러셨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것 중에서 계승한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FTA거든요. 그러니까 그 YS 정부 그다음에 또 DJ 정부 두 분의 정부를 통해서 청와대의 어떤 계획적인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인물들이 들어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소수의 한두 명의 이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색만 갖췄다가 결국 못 견디고 다 이제 배제돼서 나오는 그걸 되풀이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아주 계획적인 요 세력이 일구의 내각을 장악하는 그런 세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사회 분야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을 위시해서 사회 분야 쪽은 정말로 그 우리 이 진보적 계획적인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들을 쭉 각 부처의 장관으로 이렇게 입각을 시켜서 세력을 하나 형성을 이제 하고 또 많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외교, 국방, 경제 이런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세력이 없어요, 우리 쪽에. 그만큼 우리 쪽 세력이 약한 겁니다. 인재풀이 약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마냥 바깥에서 비판들은 늘 해왔지만 실제로 국정을 맡아서 정책을 해 나갈 그런 그 자원들은 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쪽은 정말로 이정우 교수를 비롯해서 몇 분이 들어갔지만 결국 그분들이 그 관료 세력에 의해서 밀려났다고 그 말할 수 있을 테죠. 뭐 그러면서 그 경제 쪽에서는 뭐 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그렇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역량의 그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은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진보개혁 진영의 집권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준비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TA 문제는 그 노 대통령도 FTA 자체를 그 무슨 지상의 선으로 생각해 가지고 FTA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맞으면 그 FTA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면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익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 대표들한테 늘 강조한 것이 무리하게 FTA를 타결하려고 하지 말라. 맞으면 장사구원의 셈법처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지가 남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그냥 파토 내는 거다. 그렇게 누차 그 지시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 관료사회는 여전히 그 개방 이 중심의 사고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뭐 지속적으로 맞으면 견제를 그렇게 이제 그셨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FTA 그 협상 결과를 놓고 말하자면 FTA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FTA냐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신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는 우리가 남는 그런 이제 FTA로 봤기 때문에 미국하고 FTA를 타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이명박 정부의 5분의 재협 사항은 그렇게 해서 얻어냈던 것들 도로 다 이제 내버림으로써 마지막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저는 이 진보 진영에서도 FTA 자체를 무슨 악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통상국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커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의존도가 큰 나라가 없어서 그 무역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FTA 자체를 악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FTA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불리하며 어느 조항이 이익이며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불리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이익 보는 부분도 있고 종합하면 덕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논의들이 저는 많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예, 뭐 다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도 떠나지 않고 다 경청들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다시 한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누구에게도 항상 많이 지쳐 외로움 있겠지만 너무 어렸었던 내겐 더 큰 상처가 되어 많은 걸